제대로 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 거예요. 자, 회계원리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애들은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과목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이고, 회계원리를 가장 빨리 이해하고 정복하는 방법은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많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분계를 많이 해야 되죠. 분계, 회계 기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나중에 3장 가면 분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상세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의 관심이 있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 오늘은 재무상태표 얘기만 하면은 끝이 날 것 같네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특정 시점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상태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회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생겨먹은 모습이 우리 교재 3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그죠? 제일 위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특정 시점이 나오죠. 그죠? 특정 시점 20년이라고 개정되어 있네요. 하지만 연도의 대명사 20X1년 12월 31일 보통 회계기간 말일자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왼쪽 편에는 기업명, 그죠? 주식회사 XX. 우리 주인공 기업은 A 기업이라 했으니까 주식회사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성 단위, 화폐 단위가 명시가 됩니다. 단위. 원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재무제표의 최소 작성 단위가 100만원 단위예요. 이렇게 표기한 다음 밑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왼쪽 편이 자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왼쪽 편에 쭈루룩 적습니다. 약자, 필요하면 약자로 쓰겠지만, 내가 오프라인으로 화이트보드에 막 적으면서 하면은 약자를 쓰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굳이 약자 쓸 일이 없죠. 오른쪽은 둘러 쪼개요. 쪼개서, 오른쪽의 윗부분에는 부채 항목들을 적고요. 부채 항목들 여러 개니까 쭈루룩 적는 거겠죠. 자산 항목도 여러 개니까 역시나 쭈루룩 적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 자본 항목들 역시 쭈루룩 적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것이 계정식 재무상태표가 되겠네요. 계정을 닮았다는 거죠. 계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계정 어디 있을까? 저기 3장에 가보면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92페이지 하단 보면 되겠어요.
자, T계정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계정과목명 있고, 계정과목명 자리에 재무상태표가, 그리고 차변 쪽에는 왼쪽 게,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네. 자, 계정과 생겨먹은 게 유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계정식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그냥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되죠. 자, 오른쪽에 만들어진 걸 떼어가지고 밑으로 갖다 붙이면 그건 보고식이에요. 정보 내용이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른쪽에 붙였냐, 왼쪽에 붙였냐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죠? 자, 왼쪽에는 자산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는 부채, 오른쪽 하단에는 자본이 나오는 계정식 재무상태표를 중간시험 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만들어 놓고 보면 왼쪽에 차변에 있는 자산 총계와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 같습니다. 같아요. 같습니다. 다르다. 그러면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자, 같아야 됩니다. 양쪽이. 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뭐, 자산, 부채, 자본,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죠? 자, 자산은 asset, 자, 부채는 liability, 자본은 owner's equity. 그죠? 자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본, 자, 이 자본은, 자, 회계 분야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죠. 경제학에서도 생산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노동 이외의 요소로 자본 있고, 그죠? 자, 뭐, 현실 일상생활에서도 창업을 하려는데 자본이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도 하죠, 그죠? 자, 창업을 하려는데 자본이 부족해요. 자,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 그죠? 자, 이 자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돈을 의미할 때는 번역이 캐피탈로 됩니다. 캐피탈. 현대 캐피탈, 뭐 우리 캐피탈, 뭐 캐피탈 들어봤죠, 그죠? 자, 그게 돈을 얘기할 때 자본으로 표현되었어도 돈을 얘기하면 캐피탈로 번역이 되는 반면에 우리 교재 자본의 자본의 영어 표현은 자, owner's equit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지분을 뜻할 때는 자, equity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자본의 다른 명칭이 소유주 지분이에요. 그래서 자, owner's equity. 자, 자본의 영어 표현 정도만 하나 보고 가면 되겠죠, 그죠? 자, 하는 김에 쓸까? 자, 뭐 영어 표현도 알면 좋죠, 뭐 공식 표현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회계에서 자본이라고 얘기할 때 자본은 회계에서 자본이 현찰, 캐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피탈로 번역이 안 되고 자, 소유주 지분, 소유주 지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32페이지를 보니까 자, 자산의 항목으로 3개, 현금, 재고자산, 건물.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갈 거죠. 현금은 모르지 않을 테고, 재고자산, 창고에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건물도 하나 기업이 가지고 있나 보죠. 자, 부채분을 보니까 은행 차입금 하나 있고요. 자본 부분을 보니까 자본금 있네요.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32페이지 중간에 있는 걸 재무상태표로 옮기면 자, 교재 3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산에 속하는 현금, 재고자산, 건물은 왼쪽 편에 모두 적고
부채에 해당하는 애는 오른쪽 상단에 적고, 자본에 해당하는 애는 오른쪽 하단에 적고, 양쪽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까지 해야 작성이 완료가 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애를 띄어서 밑으로 갖다 붙인 게 보고식이라 그랬고요. 그죠?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차변과 대변. 용어 차변과 용어 대변. 자, 얘들이 나오는데, 그죠? 자, 차변의 의미는 왼쪽이에요. 차변은 왼쪽. 그럼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요즘같이 한글이 존중받는, 한글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기에는 왼쪽, 오른쪽 해도 아무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더 좋죠. 순 우리말을 씁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자, 회계가 시작된 옛날, 뭐 7, 80년대만 하더라도, 자, 한글은 안 쓰는 걸로, 그죠? 조사나 이런 것만 한글이고, 전부 한자로 쓰던 그런 시기였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굳어진 표현이에요. 왼쪽이라고 표현할 자리에 차변, 오른쪽이라고 표현할 자리에 대변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이 의미밖에 없어요. 자, 뭐 차변과 대변에 뭐 그럴듯한 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전혀 없습니다. 자, 차변은 왼쪽이고, 자,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의미밖에 없어요. 자,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를 하면은 한 30분 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야? 애매하네. 자, 뭐 일단 해봅시다. 자,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 즉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얘기죠. 자, 1번 자산입니다. 자산. 자, 자산의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는 회계원리 정의를 두고 있는데, 그죠? 내가 조금 살을 보태서 중급 회계에 가서도 나오는 정의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살이 붙는 거예요. 자, 자산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면, 자, 1번,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2번, 자,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고, 세 번째,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자산입니다. 자산의 정의예요. 자, 뭐 우리 교재의 정의와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자산이란 기업이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자, 컨트롤, 통제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통제. 자, 똑같은 거죠. 그죠? 지배나 통제나. 통제하고 있고,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조금만 살을 더 붙이면 중급회계용 정의가 되는 겁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고,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자, 자산의 정의는 이왕 하는 김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정의를 가져다 씁시다. 자, 자산의 정의. 자,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된다. 자, 과거, 현재. 현재 통제하고 있고. 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모든 시점을 아울러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자산 정의와 부채 정의는 딱 대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대응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뭐, 다음 시간쯤 하려나? 자, 부채의 정의. 이게 아니구나. 자, 이거구나. 자, 부채의 정의도.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이 부채의 정의예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와 부채의 정의, 자산의 내용과 부채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서로 대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잘 이해하면 부채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쉬울 거예요. 자, 정의를 충족하고 측정이 되면은 인식하는 거죠. 그죠? 정의를 충족하고 측정이 가능하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측정이 안 되면 재무상태표의 자산란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부채도 마찬가지. 측정이 안 되면은 부채란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라고 하는 것은 자,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인 통제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이제 통제하고 있고, 이게 자,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적어 놓읍시다. 통제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통제는 뭘까? 통제는 해당 자원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모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건물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죠? 건물. 자, 그 건물, 기업의 자산이 되려면 그 건물이 제공하는 효익을 모두 기업이 확보를 할 수 있어야 자,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모두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너무 모노적이니까. 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의 친한 친구가, 맨날, 대중교통으로, 등하교를 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2021년 3월 2일날 계약했나? 자, 외제차를 하나, 외제차로 등교를 하더라는 거죠. 자, 와, 너, 무슨 차냐? 그랬더니, 대충 불러내겠죠. 뭐 아빠 차야. 라든지, 큰아버지가 줬다든지, 작은아버지가 미국 가면서 놔주고 갔다든지,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뭐 아빠 차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빠 차다. 자, 그래서 차량 등록증에는 명의자, 소유자로 아빠 이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만 이걸 가지고 등교를 할 줄 알았더니, 자,
그게 아니네요. 자, 이날부터 매일 등교를 할 때마다 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친구는 이 외제차의 경제적 효익을 모두 확보했죠. 그죠? 확보하고 있죠. 매일같이 등교를 하면서 차를 가져오니까, 그죠? 자, 그게 통제의 개념이에요. 통제. 자, 차가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을 내 친구가 모두 확보하고 있다면 그 차는 내 친구가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통제라고 하는 말이 왜 정의에 들어있을까요? 통제라는 말을 왜 정의에 썼을까? 그죠? 자, 얘와 구분하기 때문이죠. 소유, 연예인 이름이 아니고, 그죠? 자, 법적 소유는 필요치 않다는 거죠. 중요한 자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확보만 하고 있다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병원에 가면 최첨단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의료기기들 중에는 병원이 직접 구입한 것도 있지만 리스로 빌려 쓰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사서 쓰든 빌려 쓰든 해당 의료기기의 경제적 효익을 병원이 모두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제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통제의 개념이에요.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자, 자산의 정의에서 보듯이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통제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 법적 소유권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자, 과거 사건의 결과라고 하는 표현은 통제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그죠? 샀다든지 리스 계약을 했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겠죠, 그죠? 자, 공식적인 법률 행위가 있어야만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걸 해야만 통제, 우리 회사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차량 같은 건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통제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 사건의 결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통제하고 있다. 즉, 경제적 효익을 우리 기업이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에서의 키워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죠. 자, 미래 경제적 효익.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유입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여러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현금으로 전환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현금. 자, 오늘의 현금은 내일이 되면 그대로 있는 거죠. 어디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자, 미래의 현금으로 전환.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도 미래의 현금으로 전환될 것이고, 하루 뒤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판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금으로 전환될 애들이죠. 자, 이런 애들이, 미래 경제 교육의 첫 번째 경로는 미래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들이에요. 자, 다른 건 뭐 있을까? 투자 자산들, 그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그죠? 자, 투자 자산들, 이런 것들이 미래 현금으로 전환되는 애들이고요. 자,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경로는 미래 현금 창출에 기여를 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아까 건물, 건물 팔 게 아니죠.
그죠? 본사 건물로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사용을 하면서, 자, 미래 수익을 얻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건물 마찬가지고, 차량, 어, 토지 건물. 그래서 여기 토지 건물은 투자 목적의 토지 건물이 아니에요. 자, 회계에서 토지 그러면 업무용 토지입니다. 업무용 토지. 아직은 구분이 안 되니까. 업무용 건물. 자,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은 투자자산이 되는 거죠. 투자자산이고, 업무용인 애들은, 자, 이렇게 토지, 건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량 등등, 자,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미래, 현금 창출에 기여를 하겠죠. 그죠? 기여를 하겠죠. 그죠? 세 번째 경로는, 자, 미래 현금 유출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드문데, 그죠? 자, 우리가 회계원리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자, 이런 이름을 가진 희한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자, 이연법인세 자산, 이게 뭘까? 법인 세금인데 무슨 자산이 있을까? 이렇게,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것도 이연도 시켰고, 법인세와 관련이 있고, 자산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싶겠지만,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이건 이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3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미래에 세금을 이만큼 적게 낸다 라고 하는 성격에서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이에요. 자,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 미래에 1000억 내야 될 거 900억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현금 유출을 감소시켜 주는 것도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의 한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경로, 세 가지 경로로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자산의 정의고요. 내가 회계 원리의 정의만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 배우는 김에 이왕 배우는 김에 회계 기준에 그죠?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배워두면은 두고 편하겠죠? 재무회계 가도 이 정의, 중급회계원 가도 이 정의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회계 원리 때 여기에 한 70%만 그 다음에 한 90%, 10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배울 때 이렇게 자, 풀 버전으로 배워두면은 앞으로 후속 교과목 배울 때 너무나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라는 자산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지만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죠. 인적 자원의 가치입니다. 자, 기업이 유능한 종업원들 교육 훈련을 많이 시켜 생산성, 능률을 극도로 높여놨다면 인적 자원의 가치가 매우 크겠죠. 그죠? 사람이 미래다라는 기업도 있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분도 있었고 그죠? 자, 인적 자원의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죠. 그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 뭐 신입사원 채용, 뭐 아니면 스카우트, 그죠? 헤드헌팅. 자, 현재 통제하고 있고, 자, 우리 기업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죠? 자, 미래 경제 효익을 가져다 준다. 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용이 자, 수익 실현으로 나타날 것이 눈에 훤하죠, 그죠? 자, 정의를 그대로 충족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화폐 금액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종업원들의 가치는요 하면서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죠? 자,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 자원의 가치를 측정해낸다. 그러면은 회계의 대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 이 인적 자원의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제일 먼저고요, 그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통제를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이 제공하는 경제 효익을 기업이 모두 확보하려면 종업원 너 앞으로 몇 년간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라. 반드시 일해야만 해. 라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계약이죠. 자, 그래서 자, 뭐 인적 자원의 가치 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뭐 통제 요건도 따지고 하지만 어쨌든 자, 1차적으로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인적 사람의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환산한다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자, 뭐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축구 대명사이죠, 그죠? 자, 거기 각 구단에 보면은 각 구단들도 다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어떤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이적료를 지불하죠, 그죠? 이적료 지불하죠, 그죠? 자, 이적료 지불한 건 어떻게 보고가 될까요? 자산으로 보고가 됩니다. 해당 선수를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적료를 지불함으로써. 자, 그래서 자, 그런 경우는 자산으로 보고, 이적료 같은 경우는 보고, 이적료가 그 축구 선수의 가치를 측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의 가치를 측정한 게 이적료는 아니잖아. 자, 그래서 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그죠? 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가치는 측정도 불가능하고, 자, 통계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호가 될 수 없는 거죠. 통제 불가는 뭐 일단 측정이 안 되는데 통제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자산을 정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한 다음에 분류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어디에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자, 2021 06 25. 자, 내일입니다. 그죠? 3일차. 자, 내일은 부채 정의, 자본 정의,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의 분류 얘기해야 되고, 자,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얘기하고, 해서, 위장의 내용을 다 하고, 위장의 내용을 다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내용과 관련하여 물어보고 싶은 거. 위장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고. 자, 오늘 한 내용과 관련하여 물어보고 싶은 거. 자, 계절학기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정규학기에서는 보통 3개월 이상 걸리는 내용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복습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초반부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조금 많이 해서 진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좀 적응이 되고 그러면은 진도도 좀 더 많이 나가고 많은 분량을 전달하겠죠. 그죠? 자, 바로바로 이해하고 복습하고, 그래야 나중에 낭패를 겪지 않습니다. 자, 물어볼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내일 또 만나요.